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용훈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한때는 수능만 끝나면 제일 먼저 운전면허부터 따러 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4년 사이 청년층의 면허 취득이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운전학원 비용이 8, 90만 원까지 오른 걸 생각하면 면허는 일단 따두면 좋지 하면서도 선뜻 학원비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싼 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요. 보조 브레이크도 없는 차량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사고가 나면 보상도 받기 어려운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변화가 시작됩니다.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게 되고요. 원하는 차종을 선택해 연수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이번 제도가 학원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과도했던 교육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품질은 높이면서 도로 위의 안전까지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종 씨앗 나눔할 작물들 중에서 오늘은 상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사회적 이슈나 화제를 발빠르게 활용하는 하이잭 마케팅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네, 관장님. 아까 출근을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이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관장님도 추우시죠? 네. 이번 주 또 강한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낮 기온도 영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보되어 있어서 이제 땅이 얼어가는 계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눈이 쌓인 상태에서 영하 기온이면 눈이 이불 역할을 해서 지온 때문에 땅이 얼지 않는 반면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 땅이 점점 깊게 얼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재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터널형 간이 온상도 이제 제 역할을 마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눈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도 이번 봄에 나눔할 내년 봄이죠. 내년 봄에 나눔할 토종 작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옥수수로 쥐이빨 옥수수, 강낭콩으로 호랑이 줄강낭콩, 그다음에 호박으로 조선호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어서 상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랑 상추인데요. 경북
봉화 지역에서 수집된 토종 상추입니다. 상추라는 이름은 생으로 먹는 채소라는 의미에서 생채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쌈을 싸먹는 채소라는 쌈채에서 그 유래를 찾는 설도 있습니다. 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채소로 음식을 싸서 먹는 문화가 없어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을 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옛 문헌에는 고려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너네 나라의 전통 음식은 쌈이야, 고려쌈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뽕잎이나 호박잎 어떤 잎이든 또 심지어는 이제 해조류를 만든 김밥처럼 넓은 잎이 있으면 뭐든지 이렇게 싸먹는 식습관이 네, 요즘도 우리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생활 DNA에 박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이런 독특한 쌈 문화에서 보듯이 상추는 그런 쌈 문화의 정말 대표적인 채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추의 기원지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상추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도입되어서 한반도에 정착되어 대표 채소가 되었는데요. 품질이 좋아서 고려시대에는 중국에 상추 씨앗을 수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금을 주어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청금채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주로 상추 줄기를 말려 먹는 궁채 요리가 주 요리고요.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샐러드용으로 쓰고 있죠. 조선시대에는 품종 개량을 주로 군인들이 농사짓던 둔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한양에서는 동대문 밖에 있던 훈련원이 주요 장소였는데요. 지금의 성동구 지역이죠. 그래서 뚝섬 적춘명 상추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토종 상추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 이 외에도 지역마다 고유의 토종 상추가 있는데요. 맥고지 상추라든지 개새바닥 상추 등 재미난 이름과 함께 상추가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 채소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맥고지 상추, 개새바닥 상추 이름도 정말 재밌는데 네. 그럼 아까 소개해주신 노랑 상추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서 이름이 그런 걸까요? 네, 이번에 나눔할 노란 상추는요. 청상추 종류인데 청상추 중에서도 색상이 연두색에 가까워서 확연하게 예쁜 색상에 또 식감도 부드러운 상추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제 텃밭에 자라고 있는데요. 내한성이 강해서 아직 남아있지만 주변 단풍처럼 연두색의 상추가 정말 노랗게 단풍처럼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서도 청량산 쪽으로 그 낙동강을 향해 흘러내리는 모양을 하고 있는 비나리 마을에서 수집한 상추인데요. 네. 씨앗이 없어서 할머니가 상추를 캐가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밭 한 자락에 아주 약하게 자라고 있는 상추 포기가 있어서 이걸 캐와서 수원에서 씨앗을 채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온라인 매거진에도 이렇게 토종 상추로 노랑 상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색인지도 궁금하고 그 맛도 궁금해요. 근데 상추쌈을 싸는 법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비들의 상추 사랑이 담긴 쌈 싸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의 상추에 대한 사랑도 애틋해서 다양한 시문을 남기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옥이라는 선비가 쓴 피룬지라는 책에는 상추를 먹는 방법도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상추잎에 밥을 쌀 때 뒷면에다 밥을 넣는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뒷면에요? 네, 그 방법을 하면 혀에 닿는 상추잎이 매끈해서 쌈을 씹는 맛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래 다 남들이 싸먹는 대로 싸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뒤집어서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추 재배는 계절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관장님. 네. 우리가 늘 쉽게 상추쌈을 즐겨 먹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밑거름이 중요한 상추는 더운 혹소기를 제외하고는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또 시설 재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곧 씨앗이 맺히니까 씨앗 채종이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대신 씨앗이 익어가는 시기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씨앗이 다 빗물에 흩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림이 된 환경에서 재배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지 않도록 네.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빗방울에 씨앗이 맞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예, 흙으로. 네. 토종 씨앗 축제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관장님. 네. 12월 벌써 연말인데요. 각 지역에서 여성 농민회를 중심으로 토종 씨앗을 소개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4일에는 부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있는 토종 씨앗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렇군요. 인근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수집했던 지역이라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성동구청에도 씨앗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상추가 나왔던 지역도 이런 훈련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농촌진흥청 역할을 했던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 역사를 이어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 원예 시험장이 자리 잡았던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뚝섬하면 경마장이 있었던 자리 뭐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은 농촌진흥청 원예 시험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숲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그리고 원예 관련된 품종 개량을 해나간 역사성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튼 송동구에서 의미 있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송동구가 있었던 훈련원에서 만든 배추, 토종 배추, 경종 배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배추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28님이 맷돌 호박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애벌레가 나오는 게 호박 과실파리라고 하는 애벌레인데요. 아, 애벌레 이름이 있었군요. 네, 호박 과실파리라고. 네. 그러니까 애호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호박 껍질이 굉장히 연하거든요. 이때 호박 과실파리가 성충이 산란관을 뚫고 이렇게 산란관으로 호박을 뚫고 산란을 해요. 네. 호박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호박 껍질이 딱딱해지니까 그런 흔적이 안 남죠. 근데 이제 알은 그 안에서 과육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을 깨고 호박을 뚫고 나오는 거군요. 예, 호박을 뚫고 나와서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번데기 상태로 월동을 했다가 또 봄에 성충이 되는 거죠. 와, 이 사실은 또 처음 알았어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애벌레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알을 안에다가 낳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애호박이 생길 때 이제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기주식물이 있어요. 중간에 그 하늘탈이라고 하는 야생 그 박과류의 씨앗이 있는데 그런 작물이 있으면 중간에 거기에 기주해 있다가 또 호박으로 옮겨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하늘탈이라든지 이런 중간 기주 식물이 없는지 있으면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현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호랑이 강낭콩을 내년에는 조금 심어볼까 하는데 물속에서 싹을 틔워서 심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씨앗을 이제 직파할 때 이 파종하는데 이제 씨앗이 싹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종자들은 물에다가 담궈서 싹을 틔운 다음에 심게 되는데 호랑이 강낭콩의 경우에는 보통 한 3, 4일 후면 바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물속에 이렇게 싹을 틔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날이 너무 가물어서 파종할 땅이 너무 마른 상태면 이렇게 물에 싹을 틔워서 심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화 연결된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장님께 질문 주시려고 전화 주셨군요. 예. 네, 한번 관장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질문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성주의 강영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름에 9월 달쯤 돼가지고 나방이 심해가지고 네. 배추하고 무하고 사과의 잎에 많이 깔아먹고 하는데 네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명나방 종류는 주로 이제 벽과 작물에 많이 오는데 예, 옥수수라든지 예, 예. 근데 과수에도 왔어요. 예, 과수에도 와가지고 잎을 네. 깔아먹고 네네. 사과 꼭지에 붙어가지고 네네. 흠을 내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가 농협의 약을 받아 쳐도 그 약이 요즘은 순해가지고 네네. 잘 방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전해해 봅니다. 주로 사용하던 살충제 약제를 예, 좀 바꿔보시는 게 필요해요. 바꿔보는 게 예. 네네. 보통 이제 농가에서는 한 가지 약제를 써서 잘 들으면 그 약제만 계속 고집하게 되는데 예, 병충들도 이제 면역이 생기거든요. 예, 예.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작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약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살충제를 이렇게 교차 방지하는 방식으로 해주어야 예. 방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9월 한 10일, 9월달 초 되니까 네네. 벌레가 흑명나방이 농막 앞에까지 기와 다니면서 네네. 채소하고 아주까리도 깔아먹고 이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약 이름을 혹시나 알 수는 없습니까, 선생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가 약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예, 예. 이름 보면 보통 이제 나무 숲이라든지 예, 이제 나무의 껍질을 해서 이렇게 틈사이마다 예, 이렇게 월동하는 해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 보면 기계유제 이렇게 한번 살포하시잖아요. 예, 기계를 살포합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런 나무 숲이가 거친 숲이들은 글깨로 해서 이렇게 조피 작업을 좀 해주신 다음에 예, 이렇게 기계유제를 살포해서 방제 효과를 좀 높여주시기 방법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님 문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서 퇴비와 화학 비료는 어떻게 적절히 섞었으면 좋을까요? 또 수확 후에 텃밭을 비울 때 혹은 겨울철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텃밭 농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기질 퇴비라고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선 농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화학 비료를 병행을 해요. 근데 퇴비를 가장 이제 밑거름, 그러니까 처음 밭을 일굴 때 밑거름으로 이렇게 퇴비를 쓰시고 이후에 이제 웃거름 형태로 쓰실 때 주로 화학 비료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학 비료는 이제 보통 이제 복합 비료인데 그 안에서 성분도 초기에는 질소 위주, 그다음에 나중에는 인산 칼륨 위주 이런 형태로 NPK의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시비할 때 시기마다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겨울철은 그러면 이제 퇴비를 해야 되느냐, 웃거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작물들도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인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별도로 웃거름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땅이 풀리면서 다시 성장이 시작할 때 즈음에서 이제 웃거름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웃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효과가 좀 빠른 거름이어야 되니까 화학 비료거나 아니면 유기질 중에서도 이제 물비료, 액비 형태로 주게 되면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봄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082님, 올해 호박 5포기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무슨 비료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호박이 이제 네.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해졌나 보네요. 네. 일단 호박이라든지 이런 박과작물들은 심었던 자리에 굉장히 거름을 많이 해야 됩니다. 퇴비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가 호박이나 수박 같은 경우는 배추 그 심는 그 자리에다가 퇴비 한 포를 그냥 넣는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야 이제 크기도 키우고 많이 달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퇴비로 좀 풍성하게 거름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별도로 이건 이제 넝클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위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추비는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밑거름에 의존해서 생육 기간 내내 이렇게 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주는 밑거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주는 밑거름이 중요하군요. 4524님, 마곡나루 서울식물원 씨앗 도서관에서 두매 부추를 받아왔는데요. 잘 길러서 씨앗을 많이 반납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네. 우리 이제 강서구에 있는 서울식물원에도 씨앗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수원 씨앗 도서관 같은 이제 그런 협의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대신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서울식물원에 연락해서 이렇게 씨앗 반납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식물원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두매 부추 잘 기르는 방법은 있을까요? 두매부추요. 부추라고 하는 작물들은 다년생 작물이라서 기르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대신에 너무 밀식하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로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작물이라서 상대적으로 칼륨 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칼륨 거름을 써야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김옥주님, 관장님, 마늘밭에 빈 곳이 많은데요. 지금 심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네.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늘을 심었는데 이제 빈 곳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마늘 종자를 골라낼 때 꼭지 부분이 이렇게 좀 썩어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고 심지 않으면 이런 이제 빈 곳이 생기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땅이 얼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심고 나면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땅이 이미 얼어가는 시기라서 지금 심는 것은 지금 보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른 봄에 땅이 풀리면 그때 이제 보식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0651님, 마늘밭에 육종 마늘을 심었는데요. 싹이 나네요. 낙엽을 덮어줬는데 부직코를 덮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낙엽을 덮어주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육종 마늘이면 이제 한지역 마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싹이 안 난 상태에서 월동을 하는데 벌써 싹이 났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낙엽을 덮어줬으면 그걸로도 월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엽 덮은 데 위에 부직포를 덮어주게 되면 낙엽이 날리는 것도 막아주고 또 이제 보온 효과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낙엽만 덮어주는 것보다는 부직포를 같이 덮어주는 게 좋다는 거 하고요. 부직포가 없는데 낙엽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낙엽이 날리지 않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흙들을 좀 뿌려줘서 낙엽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막아줘야 하는 되는 방법을 거군요.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브랜드들이 사회적 이슈나 화제를 빠르게 마케팅에 활용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하이잭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하이잭 마케팅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이잭 마케팅은 말 그대로 이슈를 가로채서 브랜드 메시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납치나 강탈한다라는 의미의 하이제킹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이슈나 갑작스럽게 떠오른 화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녹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뉴스나 밈, 또 소셜미디어 이슈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기존처럼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캠페인을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워졌고 또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잭 마케팅은 타이밍을 선점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슈를 브랜드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함께 브랜드의 해석력이 항상 동시에 요구되는 마케팅이 바로 하이잭 마케팅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리 같은 이슈라고 해도 어떤 브랜드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메시지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또 하이잭 마케팅은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를 조금 더 가볍고 친근하게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슈나 밈을 활용하다 보니까 별도의 설명을 안 해도 보자마자 바로 이해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한 반응형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방식이고 또 이슈를 차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장 화제가 됐던 사례를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기업 N사의 젠슨 황과 또 국내 기업 회장들의 치맥 회동을 활용한 주류 회사가 있다고 해요.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뭐 접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접했을 텐데 이제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치맥 회동을 했고 이걸 네. 발빠르게 디지털 광고로 녹여낸 맥주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티 브랜드의 캠페인인데요.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함께 치킨집에서 치맥을 즐기는 모습을 위트 있게 패러디해서 하이잭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네, 광고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흰머리의 남성이 실제 회동 장소였던 치킨집과 거의 똑같은 세트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세트를 만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있는 소맥 타워를 올려두고 디너 is free tonight이라고 외칩니다. 그 치맥 회동 당시에 SNS에서 유행했던 네. 밈을 그대로 광고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또 이후에는 얼굴은 가려졌지만 3명의 남성이 러브샷을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일부러 얼굴을 가린 거네요. 네, 소비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테일만 자연스럽게 끌어온 거고요. 광고의 마지막은 사장님 저분이 그래픽카드로 결제한다는데요? 라는 알바생의 와. 멘트로 끝나더라고요. 네. 네, 실제 이 회동이 있었을 때 SNS나 뭐 뉴스 댓글들에서 3명 중 도대체 누구의 카드로 결제할 것인가 이런 게 맞아요. 모두의 관심사가 됐고 특히 젠슨 황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래픽 카드로 결제한 거 아니냐라는 밈이 확산이 됐는데 이걸 활용해서 유머를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별도의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가 되고 더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놀랐던 건 이 광고의 제작 속도였어요. 콘티를 제작하는데 3일, 촬영 후반 작업에 5일, 그래서 전체 이 광고 완성까지 단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초고속이네요. 네, 이렇게 이슈가 열기가 식기 전에 브랜드 메시지를 선보이는 패스트 애드버타이징 전략을 충실히 구현을 했다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 열기가 언제 식을지 모르니까 빨리 네. 내보내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속도, 타이밍, 센스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 광고 업로드 후 단 이틀 만에 14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경쟁사의 부정적인 이슈를 하이잭한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한 국내 메신저 개편 후에 생긴 이 부정적인 여론을 브랜드 마케팅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역시 이것도 전 국민들의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인 K사에서 대규모 개편을 한 이후에 이제 메시지 홈 화면에 친구 목록 대신 SNS 피드와 유사한 형태의 리스트 그리고 쇼폼 콘텐츠들의 추가로 인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편과 피로감이 커졌다. 또 일부 고객들은 다른 메신저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확산됐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나 앱 리뷰를 각종 커뮤니티에 또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메신저 앱인 N사에서 네. 이 경쟁사의 부정적 이슈를 포착하고 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브랜드 메시지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모바일 광고를 일단 전면 중단했어요. 네, 정반대의 전략을 정반대네요. 했는데,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채팅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채팅 경험을 개선하는 또 그리고 앱을 경량화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적용을 했고요. 특히 삭제한 메시지의 흔적을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던 고객들의 그런 작은 의견들, 또 그룹 채팅을 할 때 누군가를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강퇴 기능 등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쟁사를 비판만 한 게 아니라 고객들의 불만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공감을 산 사례인데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순간을 캐치해서 브랜드 메시지로 전환함으로써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들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메시지, 또 메시지의 본질을 잃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 신뢰도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보여줬고요.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K사의 메신저 이 홈 화면이 12월 중에 대규모 업데이트 이전으로 복원된다는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오, 정말 이건 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걸 보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죠. 네. 그러니까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산업과 제품의 실패를 활용한 해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AI 디바이스로 혹평을 받은 제품을 풍자한 그런 맥주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조금 뜻밖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테크 스타트업의 논란을 맥주 브랜드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프렌드라는 이름의 웨어러블 AI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어요. 이 디바이스가 목에 걸 수 있는 펜던트 형태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내가 이걸 목에 걸고 있으면 내 목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 이런 것들을 24시간 듣고 텍스트로 응답하는 AI 친구라는 컨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기의 출시 이후에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내 소리를 듣는다니 이건 감시도구 같다. 사생활 침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그리고 뉴욕 지하철이나 도시에 광고를 걸었는데 이 광고판이 낙서 테러를 당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단 2주 만에 이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맥주 브랜드 H사에서 똑같은 5개 광고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AI 디바이스 펜던트 형상을 그대로 차용한 병따개 오프너를 광고 이미지에 넣고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맥주다라는 카피로 풍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맥주와 사람 그리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진짜 우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롱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이 AI에 대한 불안이나 거부감을 읽어서 브랜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 소셜 이런 가치들을 전환한 하이잭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생활 침해 같은 이 무거운 이슈를 맥주라는 굉장히 친숙한 아이템으로 풀어냈는데 이렇게 단순한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나 소비자 감정을 읽고 내 브랜드의 가치, 정체성과 맞게 해석을 할 때 가장 하이잭 마케팅이 파괴력이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기술 혁신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 사람 간의 연결과 공감이라는 본질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걸 이 광고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사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의 이슈도 주시하면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이번에는요. 사회, 경제적 상황을 재치 있게 활용한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물가 상승을 풍자한 팝업 스토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의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인 시사에서 네. 패스트푸드 파이낸싱이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네, 올 4월에 뉴욕에서 열렸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슈잖아요. 근데 이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도 가격 상승을 풍자하는 컨셉으로 팝업 스토어를 기획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장을 마치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은행의 대출 창구처럼 꾸며놓고 그렇군요. 네, 방문객들은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이 대출 창구 팝업 스토어를 꼭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출 승인을 받는 그 경험을 하게 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이 식사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어머. $20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직원들도 보통의 패스트푸드 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금융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햄버거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또 이 우리 브랜드 이외에도 패스트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올랐다. 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SNS와 미디어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들이 각종 SNS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었는데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인 물가 상승을 또 재치 있는 방식으로 또 경험으로 연결한 사례고요. 또 광고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화제성과 참여도까지 동시에 잡은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또 마지막으로 항공업계까지 마비시킨 IT 대란을 활용한 스포츠 용품 브랜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작년이죠.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IT 시스템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항공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등 여러 산업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 스포츠용품 브랜드 D사에서 하이잭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이 캠페인 이름은 아우티지 겟 아웃사이드라는 캠페인이었는데 이 IT 시스템이 먹통된 순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기에서는 좀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특히 이 IT 대란으로 인해서 5개 디지털 광고가 블루스크린 오류가 많이 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오류 화면을 패러디하면서 IT가 이제 다운됐으니까 밖으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네. 광고판에 띄우고 그 옆에 야외용품 할인 프로모션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블루스크린을 봤을 때 그 답답함을 광고로 전환을 하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 아웃도어 활동이라는 정체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자 이건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은 하이잭 마케팅의 대표적인 이 사례인데 이제 즉각적으로 소비자 경험으로 전환하고 프로모션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이잭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른 반응이 아니라 이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브랜드 철학이나 메시지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IT 대란, 물가 상승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사건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슈도 내가 가진 이 재치 그리고 타이밍 또 브랜드 관점이 잘 맞아 떨어지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내가 이제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이슈라 하더라도 관심을 좀 기울이다 보면 하이제킹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회적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시각을 곤두세워서 또 상황을 또 잘 활용하고 타이밍을 잘 네. 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산업에서 종사하든지 간에 전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다 네. 보면 좋은 마케팅 사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단단히 입고 출근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운동가 김한수입니다.
저는 남극을 10번, 북극 16번에서 26번 다녀온 또 극지방 여행가입니다.